그러면 먼저 우리 뉴스 3을 또 잘 정리해 주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한번 모셔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도 별로 이렇게 아침에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 좋은데요? 좋아요? 어차피 뭐 제 비교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만 문제군요. 나 빼고 다 좋아. 그럼 여덟 앵커가 지나가면서 아니 정프로님보다 못생겼어요. 그렇게 더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거보다 낫죠. 그건 바로 싸움 나죠. 네. 여돈 앵커. 멱살 잡자는 얘기죠. 네. 이제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급반등을 초반에 했습니다. 처음에 반등을 했다가 이제 군사적 위기가 좀 고조가 되면서 뒤로 갈수록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0.36%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0.21%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 차트를 보시면은 좀 이렇게 하락 추세로 마감을 하는 모양새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그냥 보합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게 좀 초반에 상승했던 부분들을 반납하면서 내려가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좀 전반적으로 모양새가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증시의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정세가 좀 불안정해진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거의 뭐 한 4% 정도까지 올랐던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이 유가가 오르는 부분들은 이제 중동 정세를 반영한 건데 요즘에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구리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때 뭐 엄청 올랐다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투기적 수요에 의한 변동성을 일으키긴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경제 수요하고 좀 관련이 깊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좀 그 크게 지향이 흘렸던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였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원자재 가격에 좀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유가가 많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은 그러니까 유가가 반등하게 되면 또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데 네.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는 건 또 스태그의 우려를 주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긴장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이번 그 대폭락장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지난 금요일 월요일 그 대폭락장을 다들 어떻게 지내셨을까? 좀 되게 무서운 폭락장이었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무서운 수준의 폭락이면서도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빠져야 되는가 싶은 생각들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한 장이기도 합니다. 네. 정프로님 그 기간 동안 좀 어떠셨습니까? 저요? 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때 막 판다든지 산다든지 이 선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냅뒀습니다. 방치. 방치. 예. 방임. 방임. 네. 애들이 그냥 알아서 하라.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근데 왜요? 이 시장에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야수의 심장. 샀어요? 이 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다 사서 말아 올렸습니다. 한국 시장은 그냥 한국 개인들이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샀길래요? 주식 채권 합쳐서 5조 4천억. 와. 5조를 샀어요? 야. 이 정도 떨어질 건 아니다. 같은 기간 동안 기관 투자자는 1조 8천억, 예. 외국인은 2조 1,65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네. 개인은 그 상황에서 뭐 주식 채권 포함해서 5조 4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장을 떠받쳤고 그리고 이제 그때 빠졌을 때 많이 샀으니까 그 이후에 반등한 것에 대한 수익은 또 네.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날 월요일 날 만약에 저가로 사신 분들이면 대충 뭘 사도 기본 이상은 다 올랐을 것 같은데 몇 프로는 그죠? 한번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거는 한국거래소하고 예탁원 수치고 제가 그 HTS에서 한번 투자자별로 한번 뽑아봤거든요. 날짜별로 한번 같이 보시면은 8월 2일 1조 6천, 8월 5일 1조 6천. 그때가 이제 월요일이죠? 여기 금요일 월요일. 금요일 월요일. 대폭락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그냥 다 사들인 거죠. 뭐 외국인하고 기관들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던질 때 그 개인들이 받았는데 그 이후에 주가 이렇게 쫙 올랐잖아요. 네.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지금 또 우리- 팔았어요? 아니요 안 팔고 계속 샀잖아요. 시청자분들도 매수하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은 저희 방송 나온 전문가분들도 이게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은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락을 했던 부분들은 약간의 좀 변동성의 가능성은 좀 있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좀 과도하게 베팅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순매수 3조 원이 넘었고요. SK하이닉스도 6천억, 뭐 기아 1,300억, 네이버 1,000억. 이게 뭐 딱 요럴 때 주로 사는 종목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이 회사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이하로 내려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솔직히 삼성전자 이런데 뭐 어마어마한 실적. 어제 그렇죠. 네. 그 IDM 순매출 실적 나왔을 때 글로벌 1등했습니다. 삼성전자 뭐 그렇죠. 인텔 뭐 이런 애들 다 좀 위로 제끼고. 근데 그 뭐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데 7만 원밖에 7만 원대에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사서 올리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장세에서는 그 야수의 심장 개인분들이 코스피를 떠받쳤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익도 지금 누리고 계실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수익은 수익인데 요게 이제 그 돈을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가 폭락장에 확 쓸어 담았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내가 산 게 마이너스 10 됐는데 마이너스 20이 되면서 야 물 좀 타자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죠? 물을 탔어도 뭐 어쨌든 뭐 나쁜 밑에서 건 산 아니죠. 거니까. 예, 뭐. 그러면은 현금이 어디서 나서 샀냐? 5대 은행의 수시 입출금식을 포함한 요구불 예금이 예. 지난 5일에 하루 만에 2조 원이 빠져나갔대요. 다들 그냥 그 안 굴리고 돌리던 돈이 굉장히 많았군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점이 지금 증시도 약간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면서 뭐 좀 이렇게 묘한 상황들이 좀 있었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예. 좀 있었고 그래서 약간 그 요구불예금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한 2조 원 정도가 한 번에 빠져나온 것으로 좀 보이고요. 여기에 은행권 신용대출 규모도 아, 신용대출도 했어요? 예, 지난달 말보다 한 8천억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와 대박들이시다. 그러면서 그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 예탁금이 예. 블랙 먼데이 하루 만에 5조 6천억 원이 증가를 했다. 와. 예탁금이 5조 증가했다는 건 어떤? 옮겨온 거죠. 요구불 요금을 얘기하면서 일단 나 사야지 하고 이제 돈을 옮겨놓은 거군요. 예, 여기에 더해서 해외 주식 쪽도 대거 매입이 좀 이루어졌는데 하면 3억 4,600만 달러, 그러니까 4,7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있었고 여기에 그 많이 매수했던 ETF는 우리 SOXL 쏙슬 예. 반도체 세 배. 레버리지. 아, 3배짜리. 그렇죠. 3배짜리. 야, 정말 대단들하시다. 예, 지금도 이제 그 전문가들은 증시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높아서 이제 거시경제 발표 직후를 두고서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게 맞을지는 뭐 또 그때 좀 가봐야 아는 문제일 거고 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좀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때 좀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은 조금은 좀 관망을 해야 될 때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최근 이 블랙 먼데이에서는 좀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 작은 규모도 컸다라는 소식을 좀 먼저 어쨌든 이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막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청산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정도까지 갈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떨어지는 가격 때문에 더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니까 그런 예. 프로그램 매매 네.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아마 그런 취약점들을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잘 공략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정프로님 말씀이 딱 맞는데요. 네.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어떤 ETF나 알고리즘 자금 같은 경우는 어떤 전망이라든지 그 가격의 어떤 밸류에이션보다는 가격 타겟으로 그렇죠. 이제 네, 네, 거래를 하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그게 사실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예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딱 봐서 이거는 과매도다, 이거는 펀더멘탈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게 증시 격언 중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이런 격언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정도의 힘은 어쩌면은 지금의 어떤 시장의 매수 주체라든지 아니면 거래 방식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네. 어떤 기관들의 어떤 자금 펀드 자금들보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뭐 정보라든지 네. 뭐 정보에도 훨씬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됐고 거래 방식도 되게 편리해졌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매수 주체의 변화 때문에 증시 격언들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증시 격언이라는 건 보통 옛날에 나온 격언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어떤 변화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와 규모가 이렇게까지 큰지는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알고리즘 매매와 프로그램 매매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은 분명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개인들이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기도 하니까 이걸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변동성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좀 세상이 된 게 아닌가 네. 싶어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우리 블랙 먼데이에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개인들 얘기 해주셨고요. 예. 두 번째 그거 뉴스는요? 알죠? 밀리면 왕자는 밀리면 사자. 밀림의 왕자. 밀리면 사자. 예전에 그 뭐였죠? 밀림의 왕자가 레오였나요? 아, 그쵸. 그렇죠. 예, 만화. 네네. 네, 기억납니다. 백사자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레오라고 있었습니다. 참, 추억의 이름들. 자, 두 번째 뉴스 가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얘기는 이제 증시의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 매크로 우리나라 실제 경제 사정이 어떤지에 대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통계가 어제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어제 발표된 통계가 뭐가 있었냐면은 통계청에서 2분기 지역 경제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전국의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9%가 줄었다라고 얘기했는데 2.9%가 줄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낙폭인가라고 비교를 해보면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낙폭입니다. 그만큼 줄었어요? 소매 판매, 우리의 삶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내수 소비가 이렇게 줄었다라는 거고 지역별로 따졌을 때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2군데 빼고 다 줄었습니다. 충남이랑 충북을 제외한 뭐 서울, 인천 뭐 이게 볼 것도 없이 다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의 어떤 소매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고 충청도는 네, 충청도만 올랐습니다. 그래요? 밀림의 왕자는 사자, 충청의 왕자는 정프로죠. 네, 정프로. 충청이 이것도 혹시 늦은 건가? 딴 데는 다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는 거 따라가고 있는데 충청도만 뭔데요? 그러면서 아직도 소비를 안 줄이고 계시나? 그거는 미처 생각해보지 충청 못했습니다. 남북도만 유독 잘 되는 아니 근데 이유가 없잖아. 여기에 세종시 있잖아요. 예. 네. 세종시로 이거 이끌었다고요? 근데 그거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세종도 줄었습니다. 세종도 줄었어요? 세종은 마이너스 4%. 세종은 줄었는데 충청북도와 남도가 늘었군요. 뭔데 그쵸. 충청도 오. 뭐지? 당진? 아니 뭐 청주 쪽에? 뭐가 있지? 아직까지 그 소매 판매 쪽에서의 신기하네요. 그 브렉다운은 안 해봤는데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 쪽에 그러니까 취약계층 쪽이 이미 약해져 있다라는 지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네. 한 달 사이에 7%가 늘었고, 요거는 이제 보통은 건설업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건설업의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렇게 구직급여 신청자들이 좀 늘어나는 경향을 좀 보이는데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연금 쪽에서 원래 연금을 좀 미리 땡겨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 땡겨 받았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받을 연금을 땡겨 받는 수치인데 이게 조기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15%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조기연금. 예, 그러면 원래는 지금 받으면 안 되는데 아니면 좀 뒤에부터 받아야 되는데 땡겨서 받는 분들 예. 그만큼 급하다.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외식산업 동향 지수를 매일경제에서 종합을 해놓은 걸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이 83이었는데 75로 줄었고, 그러니까 외식산업 경기 동향이 줄었다라는 거는 네. 밖에서 못 사 먹는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면은 밖에서 사 먹는 것은 이것도 되게 특이한 통계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GS25 편의점에서 소비 기한 임박 신선식품을
싸게 파는 네. 마감 할인 서비스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4.5배가 늘었다. 아, 극단적으로 팍팍하다는 걸 다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도 오해핏 그거 마감 임박 상품들 와 그거 엄청 팔렸잖아요. 완판하셨죠. 네, 완판했잖아. 아 그만큼 안 좋네. 예, 그런데 예. 부동산 경기는 전체 매매 계약의 그 절반 이상이 기존 거래 가격 이상으로 거래가 되는 상승 거래가 절반이 넘는 게 지난달까지만 해도 서울 정도였는데 서울, 과천, 분당, 구리, 하남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 그렇죠. 중에 네. 거래액이 네. 거래 그 가격이 전 거래를 초과하는 네. 거래가 50%가 넘는 게 지금 서울 지역에서 경기 지역으로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데칼코바니는 가계부채입니다. 네. 가계부채는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6월 대비 5조 3천억 원이 늘었다. 4월부터 증가세가 이어졌고 증가폭도 6월 4조 2천억보다 더 컸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서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의 분석은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워낙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대출 있잖아요. 네. 여기에 금리를 인상하면서까지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 부동산 거래 증가와 휴가철 자금 수요로 8월에도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는 게 네. 금융위원회의 또 분석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대출이 늘어나는 시기는 경기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거나 이런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대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죠. 경기 풀린 돈이 다 부동산으로만 들어가고 경기는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내수는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인데 아, 가계 대출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그럼 부동산이 버틸 수가 없겠네요, 그죠? 부동산이 버틸 수가 없다라는 관점보다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9월에 미국의 FOMC 금리 인하를 앞두고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잖아요. 내수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뭐 대출을 늘리든 금리를 낮추든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통화 정책이 움직였을 때 내수로 돈이 풀릴 것인가 아니면 이 금리 인하의 효과가 다시 부동산 경기만 눌러 다시 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다 그러면 금리를 좀 이렇게 올려서 잡든지 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금리를 내려서 좀 부양을 시키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은 뭐 대출은 대출대로 늘고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가격대로 올라가는데 내수 경기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2009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져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잡는다기보다는. 네. 네. 과거를 떠올려 보면 이럴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핀셋 정책이라고 해서 이거를 금리로 그 실물 경제 전반에다가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금리는 움직이지 않은 채로 내수만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막 세운다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항상 좀 뭔가 핀트가 엇나갈 때가 정책이 엇박자가 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럴 때가 또 되게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요. 뭐, 아이고야. 예, 뭐 기침밖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 한쪽에 네. 국민들의 어떤 힘들어온 상황을 정프로님이 몸으로 표현을 해주고 계시군요. 아, 그럼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대거 이제 또 아마 폐업이나 뭐 줄도산 이런 걸 아마 하실 거고. 예. 그러면 이제 경기는 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아마 부동산은 마지막 불꽃 태우고 꺾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행안부에서도 폐업률 같은 거 내놓거든요. 네. 근데 그거 거의 코로나 수준까지 높아졌어요. 자영업자분들의 폐업률이. 그러면 이런 상황이 하나가 펼쳐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수가 2009년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고 근데 반대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뭔가 두 가지의 세상이 같이 한 시대에 벌어지는 듯한 굉장한 양극화 현상이 그러니까 이 지금 올해는 못 갈 거 아니에요. 올해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시 뭐 부동산이 화려하게 불꽃을 피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산시장, 주식시장 같은 데가 마지막 불꽃을 피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실물 경기에 따라갈 거 아니에요. 소득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데 어떻게
부동산과 뭐 주식만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좀 변수가 너무 많은 건 어려운데 이게 수출 경기는 또 달라요. 수출은 또 잘 되니까 엄청 잘 되니까. 그런 기업들은 또 쏠릴 수가 있다. 예, 그 굳이 빠질 이유가 또 없잖아요. 네. 그래요. 거기에 뭐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금리 낮춰주면 오히려 땡큐인 거고. 그쵸. 뭐 특별히 뭐 삼성전자 이런 데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좀 하나 좀 오늘 강조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준비했는데 그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 당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게 의외로 이제 그런 거 당할 때마다 뭔가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후 상장 같은 경우에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같이 목소리를 냈을 때 결국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좀 우리가 좀 제도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좀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제도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소수주주 축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소수주주 축출제도. 축출제도. 네. 그러니까 이게 소수주주 축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 좀 글자로 좀 길긴 합니다만 다수주주가 소수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주주가 그냥 소수주주를 쫓아내는 네. 제도를 소수주주 축출제도라고 하고 MB정부 당시의 기업정책의 하나로 2011년 4월 11일 상법이 개정되면서 명문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그냥 주식 바꿔줄게. 네. 그리고서 돈으로 줘서 내보내는 건데 이게 시가로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시가거나 시가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알짜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이 회사는 우량한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뭐 대단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번 돈을 주주들하고 잘 나누지도 않고 네. 그래서 시가가 좀 낮은 상태로 형성이 돼 있어서 뭐 여기서 조금 이제 꼼꼼하게 보는 투자자라면 아니 이렇게 좋은 회사가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된다고? 네. 이런 회사들은 내가 이제 뭐 매수를 해서 언제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목소리를 내서 이 회사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돼서 시가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뭐 이른바 밸류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기대하고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대주주가 그냥 그 가격에 너 나가 라는 제도가 소수주주 축출 제도입니다. 네. 그 있어요?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왜 소수주주를 축출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네. 그러면은 소수주들을 다 쫓아내고 그 회사를 다 가진 다음에 그때부터 배당을 많이 하면 됩니다. 소수주들 있을 때 배당을 많이 하면 주가가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수주를 다 내보내고 나서 배당을 하면 됩니다. 네. 그게 소수주 축출 제도인데 최근에 보통 수순이 어떻게 되냐면 소수주주가 너무 많으면 네. 축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를 좀 합니다. 네. 시가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공개 매수를 해서 주식을 모은 다음에 소수주주가 좀 줄어들고 소수주주들 입장에서도 공개 매수 가격을 보면서도 아니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싸게 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내놓기 싫잖아요. 네. 그래서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 그래가지고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제도.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66% 3분의 2 이상 참이 되면 쓸 수 있습니다. 이른바 스퀴즈 아웃이라는 제도, 영어로는 스퀴즈 아웃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 외국에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6%고요. 예. 그래서 쫓아내기가 되게 쉽네요. 용이하게 돼 있어요. 웬만한 대주주 뭐 좀만 모으면 가능한 수준일 거 아니에요 여기. 예. 좀 작은 회사들은. 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즈니스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국내 PE 스카이레이크가 지금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근데 올해 들어서 비즈니스온 말고도 쌍용 C&E 네. 여긴 한행컴퍼니가 있고요. 락앤락 여긴 어피니티가 있고요. 네. 커넥트웨이브 여긴 MBK가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여긴 아키메드 그룹이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많은 숫자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뭐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 공개 매수 조금 높은 가격에 해줄게요. 뭐 이런 걸로 얘따 요거 먹고 나가라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스퀴즈 아웃을 너무
그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좀 만들어 놓은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런 일이 이렇게 아까 이름들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회사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좀 아까 그 스카이레이크 P가 비즈니스온 공개 매수하는 네. 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몇 개 좀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저희 그 취재팀으로 제보가 온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올해 그 루트로닉 사건도 있었고 뭐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자본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나마 주주들이 본인들의 의결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데 주식 교환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포괄적 주식 교환이 일어나고 나서 그냥 내 주식을 바로 어쩌다 보니 현금으로 바뀌었네? 라고 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뭐 기단이다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던 주식이 현금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해도 돼요? 알려주긴 알려줍니다. 네. 바꿔줄 거라고. 시가에 그래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이미 올해도 막 벌어지고 있고 예.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런 제도 개선은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대체로 현재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편의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찾아내고 본인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본인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알아서 찾아주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내 회사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제도 개선을 위한 좀 힘을 모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전에도 뭐 태림 포장이나 뭐 이런 데 좀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워낙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 PE들 사이에서는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전략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알짜 회사 인수한 다음에 배당이나 유상 감자로 빼면은 돈 많이 남는다는 거. 근데 사실 뭐 그 전에 워낙 그러니까 어떤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한번 또 내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오늘 뉴스 또 정리를 해봤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뉴스 같은 경우 정말 네. 의미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꼭 이거 이 이슈 아니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듣다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그런 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오늘 뉴스들 살펴봤고요. 내일 아침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